명수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꼬락선이 보려고 10년을 기다린 게 아닌데.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만 미워하자. 30년 지기 친구가 내 전 재산 3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이 연기처럼 사라진 날 제 인생도 함께 멈췄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길거리에서 마주친 그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살아온 10년, 그런데 왜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돈보다 무서운 우정의 배신,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눈물의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뒤통수를 맞는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지만 그게 내 30년 지기 절친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노후를 위해 악착같이 모은 퇴직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청춘의 피와 땀,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보낼 평온한 노후의 전부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단골 포장마차에서 친구 명수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며 못할 말이 없던 놈이었죠. 명수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자기 사업이 위기라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크게 보답하겠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야, 나 믿지? 딱 한 달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우리 우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라.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30년 우정을 돈보다 귀하게 여겼던 제 미련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 아내 몰래 도장을 찍고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명수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보니 이미 야반도주를 한 상태였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억이라는 돈도 아까웠지만 내가 믿었던 형제 같던 놈이 나를 철저히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실신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명수가 어떻게 우리한테? 아내의 절규가 귓가에 맴돕니다. 매일 밤 명수를 찾아 전국을 뒤지고 경찰서에 드나들었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놈 얼굴은 꼭 한번 다시 봐야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제 마음속엔 깊은 원망과 도끼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들고 튄 후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당장 살고 있던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고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제 다짐은 비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아내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고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사 현장 인력 시장을 기웃거려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낡은 안전화를 신으며 저는 매일 명수의 이름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놈은 지금 어디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을까?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불로 지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배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더군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업 투자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둘러댔지만 자식들의 눈초리에서 느껴지는 원망과 안쓰러움을 견디는 것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처럼 웃음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 잘못 믿어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폭삭 늙어버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다친 허리는 비가 올 때마다 쑤셨고 제 통장 잔고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남았습니다. 명수에 대한 분노는 이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매일 밤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증오가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사람을 무디게 만든다지만 명수에 대한 제 분노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을 하던 아내를 마중 나갔다가 지하철역 인근 낡은 급식소 줄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때국물이 흐르는 낡은 점퍼, 그리고 힘없이 땅을 짚고 있는 지팡이.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내 돈 3억을 들고 당당하게 사라졌던 그 명수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잘나가던 사업가 명수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은 병색이 완연해 잿빛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불편한지 질질 끌고 있었고 그토록 당당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와 가난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을 때 명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냐?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꼴을 보니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욕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억을 들고 튀어 대단한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고작 무료 급식소 앞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노숙자 꼴이라니요. 명수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비겁한 사과 한마디에
10년 동안 쌓아온 제 울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복수의 서막이었을까요? 진수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그 돈으로 재기해서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고 싶었어.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괴물이 되어 있더라. 명수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인데 가슴속은 시원하기는커녕 납덩이를 매단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잘 살고 있었다면 마음껏 저주라도 퍼부었을 텐데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내 바짓가랑이를 잡던 그 비참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정성스레 차린 소박한 저녁상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부부는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깊게 팬 주름을 보니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명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대요? 저는 명수의 처참한 행색과 병든 몸 상태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남편에 대한 원망일 수도 아니면 한때 가족처럼 지냈던 이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결국 하늘이 벌을 내렸나 보네요. 근데 여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죠?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고 그는 가해자였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가 더 고통받기를 바라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꿈을 꾸고 서로의 자식 돌잔치에서 축배를 들던 기억들이 분노의 틈새를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그놈이 내일 당장 길바닥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더라고. 제 말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진실은 쓰디 쓴 한약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수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인근 시립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옷가지 속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에 제 번호가 유일하게 적혀 있었다더군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까 아니면 가서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도 비웃어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명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줄을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기계 호흡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만성 신부전 합병증에 영양실조까지 겹쳐 오늘 내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자로 처리될 상황이라더군요. 그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비닐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제 사진 한 장과 꼬깃꼬깃한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꼭 전달해다오. 편지에는 10년 동안 차마 전하지 못한 참회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퇴직 3억을 날려버리고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지옥에 가더라도 너한테 사죄하고 싶었다. 그 비참한 고백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3억 원이 제 청춘의 무게였다면 지금 제 눈앞에 쓰러져 있는 이 가엾은 인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의 그림자였습니다. 돈을 되찾을 길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이대로 그를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죽게 둔다면 제 마음속의 구멍은 영영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이 드디어 제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두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죠.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왜 도와주느냐는 차가운 이성과 그래도 한때는 형제보다 가까웠던 놈인데 저렇게 가게 둘 순 없다는 마지막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지갑 속에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억 원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지만 우리 부부가 다시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모은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저 사람, 제가 보호자입니다. 수술이랑 투석, 가장 빠른 걸로 진행해 주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에 간호사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억을 가져간 원수에게 다시 내 주머니를 털어 병원비를 내다니 남들이 보면 바보천치라고 손가락질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명수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이놈아, 죽으려면 내 돈 다 갚고 죽어야지. 이렇게 비겁하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원망 섞인 혼잣말이 터져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한 건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던 제 자신을 해방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며칠 뒤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저를 본 그의 눈에 경악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말도 못하는 상태로 제 손등에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마지막 순간만큼은 도망자 명수가 아닌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인간 명수로 남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명수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저주했던 친구였지만 막상 숨이 멎은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했습니다. 연고자가 없던 명수의 마지막 길을 지켜준 건 저와 제 아내뿐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의 끝이고는 너무도 쓸쓸하고 초라한 장례식이었죠.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그의 관이 들어갈 때
저는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도끼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명수가 머물던 고시원 쪽방을 찾았습니다. 단칸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튀었던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빈궁했습니다. 방구석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저에게 쓴 붙이지 못한 편지 수십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막노동과 폐지 줍기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작 몇백만 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통장 메모란에는 날짜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줄 돈, 미안하다 진수야, 조금만 더 모으자. 그는 도망친 그날부터 죽는 순간까지 갚을 수도 없는 그 3억이라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는 제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그가 매일 밤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는지가 피눈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나는 내 돈만 훔친 게 아니라 우리의 추억까지 다 망쳐버렸구나. 그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억 원보다 더 귀했던 우리의 30년이 이 초라한 방 안에서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수를 보내고 온 뒤 제 삶에는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움직이게 했던 그 지독한 분노와 복수심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남긴 낡은 통장과 그 안에 든 몇백만 원은 아내와 상해 끝에 그의 이름으로 무연고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제가 쓰는 건 명수가 10년 동안 짊어졌던 그 무거운 참회의 고통을 제가 다시 가져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온기까지. 3억 원이라는 돈은 분명 큰 돈이었고 그 돈이 있었다면 우리 부부의 노후는 훨씬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쫓고 원망하느라 허비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 어떤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게 묻습니다. 여보, 정말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원망해서 뭐 하겠나? 그놈은 제 발등을 제가 찍으며 평생을 지옥에서 살다 갔는데 오히려 내가 그 미움 붙잡고 사느라 내 인생 더 망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이 불행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공사 현장이 아닌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명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 구절이 생각납니다. 진수야, 부디 나를 잊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라. 그 말대로 저는 이제 명수를 잊으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명수를 미워하던 제 자신과 작별하려 합니다. 지는 노을이 참 따뜻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평화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평생을 믿어온 친구가 내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분노의 불꽃 속에서 나를 태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내 돈 3억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버리고 있었던 것은 내 남은 소중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돈은 다시 벌 수도 혹은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마음과 잃어버린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친구 명수는 돈을 얻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저는 돈을 잃었지만 결국 용서를 통해 평온을 얻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저는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삶에 더 이상 어떠한 상처도 주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그를 깨끗이 비워내는 것이라고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시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해묵은 원망이나 억울함이 응어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아름답습니다. 미움이라는 독약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라고 말이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원망을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